판사님, 저는 68년을 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피고인 정태준, 이혜진, 자기횡령 부정부당한 이득 취득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난 것. 그리고 50억 규모의 남편이 남긴 땅값.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만약 당신도 나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겁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나처럼 상처받은 분들께 전해지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제 복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장례식 당일 그 순간 날짜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나는 그날 아침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전날 저녁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망 선고합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저녁마다 내가 끓인 국을 한 숟가락씩 떠먹던 남편. 그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나는 끝내 울지 못했다. 대신 해야 할 일들이 밀려왔다. 장례식 준비, 부고 전화, 상제 문상객 맞이. 내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조종하는 인형처럼. 시간이 흐르고 아침 8시.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남편은 평생 많은 사람을 사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조문객도 적었다. 남편의 직장 동료 몇 명, 형제자매들,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 나는 상제복을 입은 채 향을 피우고 있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심장도 뛰지 않았다. 내 안에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때였다. 뒷방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아들 정태준이 짐을 싸고 있었다. 큰 여행용 캐리어 2개, 가방 하나, 그리고 그의 아내 이혜진이 옷을 급하게 접어넣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몇 초간 바라봤다. 뭐 하는 거야? 그게 내 첫 번째 생각이었다. 태준아, 뭐하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아들은 나를 한번 보더니 빠르게 고개를 돌렸다. 엄마, 우리 해외여행 예약이 있어서요. 해외여행. 그 단어가 내 뇌에 박혔다. 지금? 네. 어제 예약했던 건데 환불이 안 되니까. 아들의 말이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사실이었다. 남편의 관이 아직도 거실에 있고 조문객들이 오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캐리어를 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깨달았다. 내 아들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고 있었다. 네, 그만해. 캐리어 들고 가. 내 목소리에는 울음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만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느리도 손을 멈췄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환불은 네 문제다. 넌가. 나는 다시 향을 피웠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5분 뒤 캐리어를 들고 문을 나갔다. 내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동안 내 아들은 해외를 향해 출발하고 있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내 아들은 비행기 탑승권을 들고 있었다. 그 순간까지 나는 복수를 생각하지 못했다. 단지 아들이 미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이 지났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3일 뒤 아침, 우리 집 서재, 남편의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 내가 그 봉투를 열었을 때 내 손가락이 처음으로 떨렸다. 50억? 정확히는 49억 7천만 원. 남편이 오래전부터 몰래 모아놓은 땅들이었다. 서울 강남의 빌딩 하나, 인천의 상업지구 토지, 그리고 수원의 주택지. 남편은 30년을 조용히 투명성 있게 이 자산을 모아놓았다. 그리고 그 50억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렬되었다. 아들이 해외여행을 간 이유, 며느리가 짐을 급하게 싼 이유, 왜 아들이 아무 죄책감도 없이 웃으며 나갔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자산, 50억의 땅들, 아들의 이름으로 된 그 자산들, 남편이 죽으면 50억이 자신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나는 그 봉투를 내려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웃음이 아니었다. 복수의 웃음이었다. 아, 그렇구나. 내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넌 엄마를 얕봤어. 68년을 산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랐어.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변호사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부터 나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판사님, 저는 이제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날짜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장례식을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서울 강남역 근처의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30년 경력의 변호사 박준호가 남편의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남편의 서류, 50억의 땅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들 정태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차분히 말했다. 김순희 여사님, 상황이 복잡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당신의 남편이 이 땅들을 구매하고 등기를 아드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드님의 재산입니다.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하지만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던 거 아니겠죠. 박 변호사는 내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당신을 보니 알겠네요. 이미 뭔가 알고 계시군요. 나는 작게 웃음을 흘렸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 아니었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시간 만에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박 변호사의 손이 멈췄다. 네, 남편의 장례식 날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오전에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환불 불가능한 예약이라고 말하면서요. 박 변호사는 침을 삼켰다. 그런데 50억대의 재산이 등기되어 있었다는 건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차가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다시 안경을 썼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혹시 어떤 의도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남편의 메모입니다. 박 변호사가 그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얇은 노트에 남편이 손으로 쓴 글씨였다. 태준이가 진짜 남자가 되려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모은 땅들을 태준이 이름으로 등기했다. 하지만 이것은 신뢰의 표현이지 태준이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할머니를 보살필 때까지는 절대 팔면 안 된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아드님이 이 메모를 알고 계세요? 아니요. 남편은 이 메모를 제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등기된 계약서도 있습니다. 태준이가 이 땅들을 팔 경우 즉시 모든 권한이 어머니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으로요. 박 변호사는 벌떡 일어났다. 이건 기업은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네. 당신이 평생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꾸린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메모와 계약서가 있다면 나는 박 변호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어머니의 차갑고 깊어지는 목소리.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 뭘 하려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해외에 있는 동안 나는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님, 저는 법으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나는 천천히 손가방을 열었다. 거기에는 수십 장의 인쇄물이 있었다. 아들이 해외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50억을 현금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요. 나는 종이들을 펼쳤다. 그것들은 아들이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며느리와의 카톡, 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이것은 해외 금융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박 변호사가 그것들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뒤틀렸다. 박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신데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조사. 조사? 아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고 있고 어디 계좌로 돈을 옮기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모두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조사요. 아, 그리고 내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 이 땅들을 팔아서 나온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입니다. 혹시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세금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불법 행위가 있는지 말이에요. 박 변호사는 내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네요. 나는 웃음을 흘렸다. 네. 저는 변호사보다는 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탐정은 이미 고용했습니다. 3일 뒤 어머니의 침실. 새벽 3시 탐정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 아니, 자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그냥 누워 있었을 뿐이다. 보고서를 펼쳤을 때 내 손가락이 다시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로 떨렸다. 아들 정태준과 며느리 이혜진은 1. 남편이 사망한 지 2시간 만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남. 2. 50억 규모의 땅 중 가장 먼저 30억대 강남 빌딩을 팔기로 계약. 3. 해외 차이나뱅크 비밀 계좌로 성금 10억을 입금받음. 4. 며느리의 학창시절 친구인 보험 설계사와 함께 절세 스킴 구성 중. 5. 동생 아들의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6. 아들이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즉, 나의 사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 나는 그 보고서를 3번을 읽었다. 첫 번째는 분노로, 두 번째는 슬픔으로, 세 번째는 차갑고 정확한 계획으로. 정태준. 나는 혼잣말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넌 엄마를 몰랐구나. 내가 나이 68이라고 해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나? 내가 조용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아니다. 내 앞에는 이제 할 일이 명확해졌다.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싸움. 더 정교하고 더 깊숙하고 더 철저한 복수.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검찰청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50억대 재산 횡령과 세금 회피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화는 국세청으로. 제 아들이 가짜 절세 스킴을 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법정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해외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는 늙었으니 쉽게 속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했다. 50억의 돈을 움직일 때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다. 절세 스킴을 짰때 증거가 남는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아, 그리고 아들이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정태준, 내가 지은 죄값을 이제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날짜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검찰청 문을 나오는 순간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지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내가 아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누세요? 어머니, 저 정태훈입니다. 정태훈, 내 큰아들이었다. 나는 얼굴이 굳었다. 그가 왜 지금 전화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 태훈이. 뭐하니? 어머니, 지금 집에 경찰이 와 있어요.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경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준이가 뭘 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겠니? 너는 어디 있어? 저는 대구에 있어요. 회사 때문에. 근데 어머니, 이게 뭔 일이에요? 태준이가 경찰청 가고 세무조사까지 들어올 리가. 태훈아,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너는 지금 서울로 와. 네, 지금 당장. 아버지가 남긴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검찰청. 검사 정소영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김순희 여사님,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나는 기다렸다. 피고인 정태준이 피고인 이혜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검사는 종이를 넘겼다. 첫째, 남편께서 남기신 50억대의 토지를 무단으로 매각 계약. 둘째, 해외 비밀 계좌로 성금 10억 원을 입금받음. 셋째, 국세청의 거짓 보고. 넷째, 통장을 통한 부정부당한 이득 취득. 나는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 외에도 검사가 안경을 썼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토지 매각 과정에서 가짜 위임장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내려앉아야 할 것 같았지만 내려앉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올라왔다. 제 이름을? 네. 피고인이 당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민사가 아닙니다. 형사범죄입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조했다. 내 인감도장을 도용했다. 내가 낸 신고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아들이 스스로 내게 칼을 주었다. 같은 날 저녁 6시. 우리 집 거실. 정태훈이가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큰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들어와. 그가 천천히 앉았다. 태훈아, 아버지가 뭘 남겼는지 알아? 잘 모르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조용하셔서. 나는 서류들을 펼쳤다. 50억대의 땅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정태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 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너희 동생을 신뢰했어. 그래서 이 땅들을 동생의 이름으로 등기했지. 하지만 동생은 엄마를 속였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넌 알아야 했어. 아버지가 동생에게 맡긴 것들을 넌 지켜야 했어. 정태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인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그리고 태준이은 내 이름을 위조해서 너까지 엮일 수도 있어. 뭐라고요? 동생이 내 인감도장을 도용했어. 그걸 가지고 위임장을 위조했어. 만약 그 과정에서 너의 이름도 나왔다면 넌 공범이 될 수도 있어. 정태훈이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어머니, 저 진짜 몰랐어요. 넌 알아. 동생이 뭘 하려고 했는지, 그 정도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태훈이는 계속 떨고 있었다.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나는 침묵했다. 밤 11시. 정태훈이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다. 그 대신 그는 나에게 준 것이 있었다. 정태준과 이혜진의 카톡 대화 캡처본.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어? 빠르게 찾아야 해.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이잖아. 50억? 우린 200억도 움직일 수 있어. 국제 탈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엄마 수명이 몇 년이나 더 있을까? 우리 계획을 다 끝내기 전에 죽어줘야 하는데.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나의 손이 떨렸다. 아니, 떨려야 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확신이 내 몸을 채웠다. 내 아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들의 계획은 실패한다는 뜻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방해가 된다는 뜻이다. 나는 이 카톡 대화를 스크린샷했다. 그리고 검찰에 보냈다. 같은 시간에 정태준과 이혜진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해외에서 돌아오다가 차이나뱅크 비밀 계좌에 있는 10억 원을 옮기려다가 다음 날 아침 언론 보도 뉴스가 터졌다. 서울 강남구 주민 아들에게 50억 재산 횡령당해 검찰 송치, 부동산 중개인까지 연루된 대규모 상속 재산 횡령 사건, 국세청 해외 불법 탈세 적발, 5년 이상 징역형 가능. 화면에는 정태준과 이혜진의 얼굴이 나왔다. 둘 다 수갑이 벗겨진 채 경찰청에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정태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혜진의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 우리 아들이 당신을 배신했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 아, 그리고 당신이 자리를 떠난 지 3시간 만에 당신을 팔아넘으려고 했어. 내 목소리는 울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도 알 거야. 당신의 아내가 얼마나 강한지, 당신이 남긴 것들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걸. 나는 피곤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이제 반은 끝났어. 법정에서 이들을 만날 때까지 더 해야 할 게 남았거든. 2주 후 어머니의 변호사실. 박준호 변호사는 내 앞에 종이를 놨다. 김순희 여사님 축하합니다. 1심에서 기업은 인정 판결이 났습니다. 얼마예요? 남편께서 남기신 50억 중 30억을 당신의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종이를 다시 펼쳤다. 정태준에게는 아버지 재산 횡령과 어머니 명예 위조로 5년 징역형,
이혜진은 3년 징역형. 추징금은 각각 30억과 15억입니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그리고 정태우는 공범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0억의 돈은 내가 지켜냈다. 아니,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남편이 남긴 유산을 남편의 뜻대로 지켜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겨냈다는 것이다. 내 아들의 배신을 이겨냈다. 내 며느리의 욕심을 이겨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았다. 어머니가 혼잣말로 정태준, 넌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안 죽었어. 더 강해졌어. 그리고 이제부터의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그게 내가 원한 것이니까. 날짜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의 면회실은 생각보다 춥고 무거웠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내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정태준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였다. 그가 수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이 움직였나 싶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아. 내 목소리는 극도로 차갑고 침착했다. 넌 왜 여기 있는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아버지 재산을 도용했으니까요. 그뿐이야? 아들이 침을 삼켰다. 엄마 이름을 위조했으니까요. 그뿐이야? 아, 그리고 해외 탈세도. 나는 수화기를 놨다. 넌 빠뜨렸어. 아들이 안경을 벗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뭘 빠뜨렸어요?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너는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이유는 엄마가 살아있는 한 50억이 너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야. 아들의 얼굴이 하얀색으로 변했다. 어머니, 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이혜진한테 엄마 수명이 몇 년이나 더 있을까라고 했어. 너는 엄마의 죽음을 계산했어. 달러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나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나의 얼굴은 무감정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그 어떤 폭력보다 무거웠다. 어머니, 면회 끝이야. 나는 수화기를 놨다. 3주 후 항소심 법정. 2024년 7월 5일. 항소심 판사는 나를 바라봤다. 법정의 피고인석에는 정태준과 이혜진이 앉아 있었다. 둘 다 판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항소인들의 항소 이유는 양형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이혜진과 정태준이 나눈 추가 대화록이었다. 만약에 엄마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럼 50억을 우리가 챙겨야 하는데 법적으로 우린 피상속인이 아니야. 그래서 위조를 했던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침묵. 그리고 5년을 견디는 거야. 5년 뒤면 모든 게 시효가 지워져.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안경을 썼다. 피고인들은 국가적 재산을 도용하고 위조를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추가로 정태준은 가중처벌 5년을 더하여 총 10년 징역형, 이혜진은 7년 징역형으로 변경합니다.
정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혜진은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2024년 7월 22일 정태훈이가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앉아. 정태훈이가 천천히 앉았다. 태훈아, 너는 여기 있어야 했어. 너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어머니,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넌 동생을 고발했어. 너는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이해한다. 정태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 진짜 몰랐어요. 알아. 넌 선한 아이였어. 나는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유산 배분 계획서야.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어. 그래서 50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어. 그런데 정태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너한테는 25억을 주고 싶어. 그건 아버지의 뜻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서 함께 쓸 거야. 정태훈이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너는 새로 시작해. 새 회사를 차리든 결혼을 하든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자격이 있어. 남편의 제사 2024년 8월 15일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을 때 나는 조용히 절을 했다. 옆에는 정태훈이가 있었다. 동생은 없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을 배신했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 제사상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하지만 당신도 알 거야. 당신의 아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당신이 남긴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냈는지를. 옆에 정태훈이도 울고 있었다. 당신이 이 아이에게 남긴 것들이 있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뢰였어.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신뢰를 지켜냈어. 아버지, 당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정직했어요. 2024년 10월 10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50억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나는 자산관리사 자격을 따기로 했다. 68세의 나이에. 그리고 정태훈이와 함께 신뢰의 자산관리소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웠다. 엄마,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정태훈이가 물었다. 나는 웃음을 흘렸다. 진정한 웃음이었다. 태훈아, 엄마 봐. 68살 먹은 엄마도 새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럼 넌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정태훈이가 웃음을 흘렸다. 네, 엄마. 사람들은 내가 복수했다고 생각할 거야. 아들을 감옥에 보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냥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켜낸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을 뿐이야. 정태준이는 감옥에서 몇 년을 더 살 거야. 그리고 그건 자신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야. 이혜진은 조용히 법을 따를 거야. 그리고 그것도 그녀가 벌인 짓의 대가일 뿐이야. 하지만 정태훈이는 우리의 미래야. 그리고 나는 이제 80살까지 충분히 살아낼 자신이 있어. 왜냐하면 내 옆에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얼마나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이제는 알아. 정태준, 넌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죽지 않았어. 대신 더 강해졌어. 그리고 그게 아마 내가 평생 견뎌야 할 가장 큰 응징일 거야. 신뢰의 자산관리소의 사무실은 이제 강남역 근처의 30층 빌딩에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내가 일했던 곳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었다. 정태훈이가 들어섰다.
손에는 결혼식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엄마, 봤어요? 디자인 어때요? 나는 웃음을 흘렸다. 진정한 웃음이었다. 예뻐하더라. 누구와 하는 거야? 아, 직원이었던 이수진이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회사 들어왔던 그 직원. 아, 그 아이. 똑똑하던데. 네, 엄마. 그 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6개월을 사귀고 있는데. 정태훈이의 얼굴이 밝았다. 내 아들의 얼굴에 그런 빛이 난 지 얼마만인지. 결혼식은 2025년 2월 14일로 예정되었다. 발렌타인데이. 너무 평범하지만 그래서 좋다고 정태훈이가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들의 어깨를 만졌다. 아버지는 봐. 어디서든 봐. 정태훈이의 결혼식장은 가득 찼다. 신문사 기자들도 왔다. 법원 판사들도 왔다. 변호사 박준호도 와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가족의 결혼식에 왔을까? 그건 내가 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68세 여성, 아들의 50억 횡령 혐의로 복수하다. 신문 헤드라인은 이렇게 났다. 그 이후로는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다. 법원, 기업은 소송으로 어머니 승리 선고. 국세청, 해외 불법 탈세 조직 적발. 대기업 임원도 논란 신뢰의 자산관리소의 윤리 경영. 우리의 회사는 유명해졌다.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윤리를 중시하는 회사로.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신뢰였기 때문이다. 정태훈이가 이사를 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혼자 남겨진 집은 조용했다. 남편도 없고 둘째 아들도 감옥에 있고 첫째 아들은 이제 자기 가족을 시작했다. 나는 혼자였다. 그날 오전 나는 우리 집에서 또 다른 결정을 했다. 50억의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정태훈이와 함께 나누기로 했던 25억은 그에게 주기로 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25억은? 나는 변호사 박준호를 불렀다. 박 변호사님, 내가 25억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뭘 원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고 싶어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놀라서 굳었다. 어머니, 그건 내가 당한 건 가정폭력이 아니었어요.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박 변호사는 침을 삼켰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혹시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아니요. 그냥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뭘까 생각했어요. 그게 남편이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 3개월 뒤 2025년 5월 30일 한국법률구원공사 김순희 펀드 개설식이 있었다. 25억을 기금으로 시작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펀드였다. 기금의 이름은 간단했다. 신뢰펀드. 왜냐하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신뢰였기 때문이다. 신뢰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나는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했다. PD가 물었다. 혹시 후회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것. 나는 침묵했다. 오래 생각했다. 후회는 없어요. 그 대신 슬픔은 있어요. 슬픔? 네. 내가 낳은 아들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게 슬프고, 저 아이의 아내가 그렇게까지 욕심에 눈이 멀 수 있다는 게 슬프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깨져야 했다는 게 너무 슬퍼요. 카메라 너머로 스탠드 조명이 반짝였다. 하지만 당신은 이겨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나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신뢰의 자산관리소는 이제 직원이 10명을 넘었다. 처음에 나와 정태훈이 둘이서 시작했던 회사가 우리의 모토는 신뢰 기반의 자산관리였다. 클라이언트들은 우리를 찾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만 불리지 않았다. 우리는 신뢰를 불렸기 때문이다. 어떤 클라이언트는 말했다. 당신들은 내 자산을 단순히 증식시키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내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을 흘렸다. 밤 11시, 어머니의 집 거실, 남편의 사진 앞. 나는 남편의 사진을 들었다. 당신이 남긴 것들을 다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당신의 작은 신뢰가 이제 25억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구하고 있어. 나는 사진을 내려놨다.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당신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 당신이 봐두던 대로.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복수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나는 복수했으니까. 하지만 더 정확히는 이건 신뢰의 이야기예요. 신뢰를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켜내는가의 이야기. 그리고 신뢰를 지켜낸 후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돌려주는가의 이야기. 정태준, 넌 여전히 감옥에 있어. 아직도 5년이 남았어. 그리고 넌 거기서 내가 잃은 것이 뭔지 깨달아야 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그것들은 돈으로도 감옥을 나가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날짜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의 작은 감옥방에서 나 정태준은 편지를 쓰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손가락이 인을 펴지 못했다. 이곳에 온 지 어느덧 1년 반. 시간은 참을 수 없이 길었다. 어머니께 내 손글씨는 흔들렸다. 1년 반 동안 나는 뭘 했는가. 울었다. 무수히 울었다. 후회했다. 충분히 후회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겨우 깨달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혜진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쓰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편지 내용. 어머니께.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1개월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고발했는가? 2개월째부터는 이혜진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이용했는가? 하지만 3개월째부터 나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머니께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카톡에 썼던 그 말들, 엄마 수명이 몇 년이나 더 있을까라는 그 말. 저는 여기서 그 말을 무수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나를 포기했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인가? 아니면 처음부터였던가?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나를 포기할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격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눈물을 흘렸다. 아니, 울음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내가 인간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울음이었다. 2개월 뒤 2025년 11월 20일 정태훈이의 편지. 나 정태훈은 동생의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는 내게 동생의 편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다. 대신 동생 스스로가 나를 찾아왔다. 아니,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태훈에게. 나는 형에게 빌어야 한다. 형은 나를 고발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답이었다. 1년 반을 여기서 생각해 보니 형의 선택이 가장 옳았다는 것을 안다. 형은 아버지의 뜻을 지켜냈다. 형은 어머니를 보호했다. 그리고 형은 나를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 형은 아마 결혼했을 거야. 축하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이 있다. 어머니를 잘 모셔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형은 해야 한다. 사랑한다. 동생이. 나는 동생의 편지를 3번을 읽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 울음을 터뜨렸다. 감옥에 간 동생이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정태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아들의 말이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태준아, 넌 충분히 후회했니? 네, 어머니, 충분히 이상으로 후회했어요. 나는 침묵했다.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뭔가 거대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태준아, 넌 내 아들이야. 그건 영원히 안 바뀐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넌 지금 여기 있어야 한다. 내가 너를 풀어주고 싶어도 법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너는 왜 그렇게까지 돈에 눈이 멀었는가? 너는 왜 어머니를 죽이려고까지 했는가? 너는 왜 아버지의 신뢰를 그렇게까지 짓밟았는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너의 형은 너를 믿고 있단다. 어머니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어머니, 면회 끝이야. 아, 그리고 나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이혜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 여자는 저랑 헤어졌어요. 법원에서 혼인을 취소했고 지금은 이미 다 흘러가 버렸겠지. 그래, 넌 충분히 배웠을 거야. 돈도 사람도 모든 게. 나는 수화기를 놨다. 나는 감옥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이곳의 새해는 밖의 새해와는 다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이 더 깨끗하게 느껴진다.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내 마음속 모든 것을 바꿨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어머니의 복수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복수는 나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성공했다. 나는 이제 남은 3년 반을 충분히 생각하며 보낼 것이다.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나갈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갈 것이다. 완전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면목을 갖춘 사람으로. 정태준이는 감옥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증거다. 내가 아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깨웠을 뿐이다. 정태준, 넌 여전히 감옥에 있어. 그리고 남은 3년 반 동안 넌 충분히 생각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나가갈 때
넌 어머니의 아들이 될 거야. 진짜로. 날짜 2026년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었다. 나 김순희는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었다. 언론의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었다. 변호사 박준호가 내 옆에 있었다. 정태훈이도 있었다. 신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식 이름은 가정 내 기여분 보호 및 재산 횡령 예방법이었지만 모두가 부르는 이름은 신뢰법안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이야기에서 나온 법이었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명확히 인정한다. 둘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했을 경우 더욱 강한 법적 처벌을 가한다. 셋째, 부모의 인감도장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넷째, 해외 비밀 계좌를 통한 탈세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법입니다. 국회의원 이명주는 법안 통과 후 연설을 했다. 김순희 여사께서 겪으신 일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카메라의 섬광이 번쩍였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 이상 부모는 자녀의 횡령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법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단지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 봤어요? 우리가 이겨냈어요. 2주 뒤 2026년 3월 29일 국회 공청회. 나는 국회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들의 배신,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신뢰를 지켜내기 위한 여정. 국회의원님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길 원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법안이 많은 가정에서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신뢰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개월 뒤 2026년 6월 30일 언론 특집 보도. 신뢰법안 국회 최초 만장일치 통과. 신문 헤드라인이 이렇게 났다. 왜냐하면 이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 되는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KBS 다큐멘터리 다시 보기. 텔레비전에서는 내 이야기가 계속 방영되었다. 68살 어머니 50억 횡령 사건으로 법을 만들다. 신뢰법안의 진짜 이야기 마이너스 김순희의 5년 투쟁. 한 여인의 복수에서 비롯된 사회 변화. 2026년 9월 15일 어머니의 집. 나는 남편의 사진을 들었다. 당신 알아요?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결혼 2년차가 되어 예쁜 아내도 있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재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25억의 펀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 나는 사진을 내려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당신처럼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의 신뢰를 배신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으로 막힐 거야. 2026년 10월 1일 신뢰펀드 1년 기념식. 신뢰펀드가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펀드에서는
347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법률 상담, 쉼터 제공, 직업훈련, 심리치료. 347명. 한 여인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신뢰 펀드의 지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저는 3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법적 보호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인 음성으로 계속했다. 하지만 신뢰 펀드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이 펀드를 만든 김순희 여사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승리감을 느꼈다. 아니, 승리감이 아니라 평화감이었다. 내가 한 것이 옳았다는 평화감. 내가 겪은 상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평화감. 202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어머니의 회사 신뢰의 자산관리소는 이제 강남, 서초, 종로에 3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직원은 120명을 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돈을 불리지 않았다. 우리는 신뢰를 불렸기 때문이다. 엄마, 축하합니다. 정태훈이가 나를 안았다.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였다. 뭘 축하하는 거야? 신뢰 법안이 시행된 지 6개월. 그리고 펀드가 347명을 도왔다는 걸 축하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안았다. 당신 아버지도 알아. 당신 할아버지도 알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복수 스토리라고 불렀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은 법의 이야기다. 신뢰를 법으로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개인의 상처가 사회의 변화가 되는 이야기다. 정태준, 넌 여전히 감옥에 있다. 4년이 남았다. 하지만 넌 알아야 한다. 넌 이제 법이 된 신뢰를 깨뜨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법이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지나면서 몇몇이 다른 누군가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가 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법이 된 신뢰.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정태훈이와 그의 아내 수진, 그리고 2살 된 손녀딸 민지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7년. 정태훈이와 나는 7년을 기다렸다. 엄마, 태준이가 나왔어요. 손녀 민지가 까꿍거렸다. 정태준이 나왔다.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내 아들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45세의 남자가 아니었다. 52세의 다른 누군가가 되어 나왔다. 정태준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생각했다. 일어나. 나는 정태준을 일으켜 안았다. 7년을 기다린 포옹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준의 말이 끊겼다. 알아. 충분히 알아. 나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리고 넌 충분히 변했어. 편지로도 알 수 있었거든. 정태훈이의 차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내 수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손녀 민지는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다. 태준아,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야? 집. 가고 싶어요. 아버지 묘지에. 인사하고 싶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좋아. 아버지도 볼 거야.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는 이제 73세였다. 세상에 나온 지 73년. 남편과 함께한 45년. 그리고 남편 없이 보낸 7년. 정태준은 이제 집에 왔다. 아니,
돌아왔다고 해야 옳다. 그 집은 한때 그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뭔지를 배우는 곳이 되었다. 태준아, 너는 지난 7년간 뭐를 가장 많이 생각했어? 정태훈이의 아내가 물었다. 정태준은 침을 삼켰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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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날 고발했던 이유. 나와 정태훈이는 잠시 침묵했다. 형은 그걸 알아. 넌? 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형은 날 깨우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법도, 그래, 맞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만졌다. 그리고 넌 깨어났어? 네, 어머니. 충분히 깨어났습니다. 정태준은 회사에 들어왔다. 아니, 일을 시작했다. 청소부로. 내 아들이 이제 우리 회사의 청소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어머니, 저는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다. 하지만 곧 이해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정태준은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사무실을 청소했다.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다. 그리고 천천히 변했다. 정태준은 이제 실내의 자산관리소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되었다. 낮은 자리였지만 그것이 그가 원한 것이었다. 형, 고마워. 정태훈이가 정태준에게 말했다. 뭘 감사해? 넌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천천히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정태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정태준이 먼저 안겼다. 나는 정태준과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아갔다. 아버지, 봤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정태준은 절을 했다. 아버지, 7년을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뭘 원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뭘 원했는지. 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어요. 정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짓밟았어요. 돈 때문에. 나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복수의 이야기라고? 맞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다. 신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정태준과 정태훈이는 이제 함께 일한다. 형은 여전히 회장이고 형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돌아왔다. 아니,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7년의 감옥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203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이 모였다. 정태훈이, 아내 수진, 손녀 민지. 그리고 정태준도. 정태준은 손녀 민지를 안았다. 삼촌이 줄 선물이 있어. 정태준이 가지고 있던 책을 꺼냈다. 이 책은 삼촌이 감옥에서 쓴 거야. 삼촌이 배운 것들, 삼촌이 후회한 것들, 그리고 삼촌이 얻은 것들. 민지는 아직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책을 껴안았다. 돈은 사라진다. 감옥도 나간다. 하지만 신뢰는 영원하다. 혹은 깨어졌을 때는 더욱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쌓는 과정이 인간을 만들기 때문이다. 정태준, 넌 이제 엄마의 아들이다. 다시, 진정으로. 그리고 그건 영원히 안 바뀔 거야.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도 신뢰처럼 영원하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당신의 자녀가 배신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났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다시 안아주는 것입니다. 신뢰는 깨어져도 다시 쌓인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